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민년 첫 출근일입니다. 고령군의 쏙쏙 경제 오랜만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선 2022년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은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을 맞이해서 9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9대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제가 9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지속으로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계속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지 않고 아직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년 1분기까지 갈 것이다, 혹은 또 금년 내내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바로 성장하지 않고 W자형 또는 K자형이 결국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탈세계화, 반세계화보다는 탈세계화가 낫겠습니다. 탈세계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쟁패가 계속되고 있고 객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시대가 미중 쟁패가 객화되고 있다. 지금도 이미 된 건데 객화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다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문제. 그러면서 글로벌 자원 전쟁이 붕괴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국이나 동구의 동유럽이 생산 가능 공급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기에서 인플레이션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문제. 이번에 가장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국제 금융 면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기로 이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신흥 시장국들의 금융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그다음에 2월 달에 중국에서 CBDC,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디지털 화폐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하면서 드디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상용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런 굉장히 큰 객동, 그야말로 이민이라는 거 검은 고양이라고 그러죠. 맹호 같은 흑호가 용어 상박으로 대결하는 것들이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 분야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항상 이런 객변의 시기가 있을 때는 이 객변을 거치고 나면은 언제나 선후진국이 갈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지속으로 W자형 회복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경기 회복 흔히들 네 가지를 봅니다. V자는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죠. 강한 반등이 있다 하는 것. U자형 회복은 강한 반등이 되지 않고 1, 2년 정도 침체가 지속된 후에 반등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W자형은 이제 급속한 침체 회복이 반복된 양상으로 WDB 되는 형태다. 반등이 되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 주저앉는. 지금 경기가 200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01년도에 이제 2000년에 기저효과를 올라갔다가 회복이 되는 듯 했으나 다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하반기 들어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금이 바로 전형적인 W자형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자 회복은 거의 회복이 되지 않고 침체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W자형, 이런 형태죠. 이게 V자형이고 U자형이고 이것이 L자형인데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코로나로 2020년 코로나로 좀 추락됐다가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2022년 경제는 슬로우 플레이션 또는 스크류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경기가 더 회복은 더디면서 인플레이션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크류는 정말 어려운 계층을 더욱더 쥐어짜는, 어려운 것들은 더 어렵게 하는 그런 형태다 해서, 그런 형태의 슬로우 플레이션을 좀 더 좀 적나라한 표현을 스크류,
그렇죠. 짜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터전이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뿐이 아니고 여행업이다, 뭐 항공업이다, 전부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지금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한국도 지금 당장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인수합병되느냐 뭐 그런 문제들 제기되고 있고 수많은 LCC 저가 항공사도 지금 도산 또는 합종 연행 상태에 있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크게 데리고 오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 K자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기술 기업이나 대형 기업, 고학력이나 고소득 노동자들은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특히 테크 기업들, 뭐 여러 가지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혹은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테크 기업들, 또 대형 기업들, 배터리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 반면에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같은 그런 대면 기업들이죠. 소기업들, 저학년, 저소득 노동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양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해서 이걸 K자 회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금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크기업이나 혹은 첨단 기술 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한 데에 비해서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 우리나라 수출이 6,4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기술 기업이나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주로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대기 민간 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은 지금 완전 생태계조차도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이 백신을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도 확보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조속한 코로나 종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종식과 그다음 생태계 붕괴 간의 트레이드 관계, 생태계가 회복이 되느냐, 코로나가 언제 빨리 되느냐가 트레이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잘 되는 기업에 대해서 뭐 양극화돼서 이쪽을 억누르고 이쪽을 키워서 뭐 키운다 이런 얘기는 안 되고 무슨 이쪽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몰려있는 특히 한국은 자영업이 너무 많죠.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 그러면 대부분 다 한국 자영업이 음식점 도소매업입니다. 숙박업. 음식점 같은 경우 한국에 약 6, 7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한 5천 2,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식당을 거의 80여 명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거의 뭐 자영업 3년간 자영업이 드물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쪽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이쪽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쪽으로 취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창업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따라가지 못하는 나후 계층을 대대적으로 포용 정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물론 그건 재정 한도 내에서 재정 한도가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해야겠죠. 특히 우리가 대선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포진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양극화, K자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또 이 때문에 이 부분을 한쪽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그쪽에서 흡수를 하면서 거기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이제 탈세계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건데요. 탈세계화, 반세계화라고 탈세계화 낳겠습니다. 탈세계화는 물론 우리가 2차 대전 끝나면서 가트가 만들어지고 WTO가 만들어지면서 WTO는 가트의 후신이죠. 그리고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상당히 진전이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TPP나
나프타의 탈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해서 중국을 글로벌 자유무역 세계로 끌어들이면 중국도 많이 계획 개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방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한 10여 년 지나고 후에 서방 세계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중국은 여전히 폐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자국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개방된 서방 시장들만 잠식하고 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게 서방 세계 결론입니다. 특히 2012, 3년경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 트럼프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세계화 정책으로는 중국 쉽게 얘기하면 중국만 교환시키고 자국 시장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중국 시장만 교환시키고 서방 세계가 계속 시장이 잠식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TPP와 나프타를 탈퇴했습니다. WTO 탈퇴 위협도 계속 가중히 높여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기본보다는 자유무역, 지역 자유무역, 그다음 쌍무무역 등 지역 내에서 자유무역을 한다 이런 거죠. 전체 세계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국익 중심의 통상 정책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길게 본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개 1870년부터 1차 대전 전까지가 자유화 시대입니다. 이 자유화 시대의 특징은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요. 국제 투자 비중이 증가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국은 이 개방화를 하니까 선발 공업국과 후발 공업국 간에 커다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선발 공업국인 미국과 영국과 후발 공업국인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쟁탈전을 벌인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양차 대전 그렇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왔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 성경도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금융면에서는 IMF가 창설되고 무역면에서는 가프가 창설되고 또 후진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월드뱅크가 창설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금 다시 반세계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항상 반세계화가 끝날 때는 반세계화는 탈세계화 끝날 때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교훈입니다. 지금 이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지금 한국은 너무 정치 집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파들의 정파이죠. 그보다는 국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는 거의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경제 안보 동맹 시대죠. 그것을 우리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부상하면서 미중 쟁패가 객화되는 시대가 객화 시대, 객화되는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중국은 이게 초록색이 중국인데 중국이 2009년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2010년 경을 계기로 해서 WTO에 가입하면서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개방된 시장에 중국은 국가 중심주의죠. 국가의 자본력을 동원해서 많이 진출하게 또 중국 기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많이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더디 미국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전문기관들은 2030년대 후반이면 미국의 GDP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40년대 중반 되면은 1인당 GDP조차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게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꿈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면에서 2030년대 벌써 후반에 미국 주에서 넘버원이 되고 2040년대 중반 되면 질적인 면에서
1인당 GDP조차도 미국을 추월해서 당당히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어 건국되었죠. 100주년에 중국몽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꿈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에서는 흔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중심을 하는 국가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반중연대를 통해서 반중연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군사, 경제, 기술 동맹을 구축해서 사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인구에서 GDP 10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200%에 올라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번에 아프간 지원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바이든 들어서 반중연대, 동맹연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미국 혼자서 이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9년에 구소련 붕괴로 사라졌던 냉전이 다시 중국의 부상으로 도래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는 개방된 세계에 진출하는데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하는 그런 정책과 자유시장 경제의 서방 세계와 대립이 계속 격화되는 신냉전 시대에 도래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투비리데스 함정이라고 그래서 선발 리더 국가, 후발 리더 국가가 대결할 때 언제나 전쟁이 되었다. 언제나 아니고 전쟁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투기디데스가 분석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가치 동맹이 이렇기 때문에 가치 동맹 연대를 구축하는 것. 우리가 해양국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해양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륙 국가로 가서 중국에 예속될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금년에 걸려 있습니다. 금년이 또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30주년에 한중수교 30주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또 그런 관계에서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계속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 그래서 대륙국가였죠. 대륙국가 계속 우리가 고려 때나 아니면 이조에 중국에 예속이 되어서 엄청난 공물을 바치면서 예속국가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와서 한미 동맹이 체결되면서 한미 동맹의 큰 의미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양국가로 발을 뻗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한국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문제가 다시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진핑 3년임이 시작되면서 시진핑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중국 중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주의가 더 강화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동맹연대를 강화할 때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에 편성할 것이냐 동맹 강화에 같이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극중연민 최근에 극중지계라는 책도 나왔습니다만 극중하고 하면서 중국을 극복하면서 미국과 연대를 해나갈 것이라는 고난도의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절대로 한미일과 국방은 강화하지 않고 국방 동맹을 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산불이라고 해요. 산불.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중국의 예속이 더 강화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하면 중국을 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한 28,000개가 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약 한 25% 정도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국의 그런 압박을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미국과도 연대를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황도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급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 기술 상품을 보여야 된다. 반도체 같은 거, 예를 들면 반도체죠. 이런 걸 보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호주는 이번에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호주가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좌파 정권일 때는 중국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공장학원도 호주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파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호주의 공장을 다 폐쇄했죠. 여기에 보복을 하기 위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호주는 석탄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호주는 의연히 일부 손실을 감수했지만 의연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의 결과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쿼드라는 걸 구성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커스라고 해서 호주의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까지 전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전략 기술 상품을 보유할 수 없다.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번에 호주가 중국이 호주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석탄 발전소의 호주 석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발전소들이 가동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가동이 또 전력 공급이 안 돼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번 2월 1일에 RCEP이라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RCEP 원래 16개국으로 해서는 인도가 마지막에 빠지면서 15개국으로 출마하게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자유무역지대 가장 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CPTPP는 11개국이 지금 현재 아직 발효는 안 되고 발효가 얼마 전에 되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 RCEP은 중국 중심의 자유무역지대고요. CPTPP는 일본 중심의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전에 미국이 포함해가지고 TPP라고 했는데 TPP는 환태평양 트랜스패시픽 에코노믹 파트너십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이 앞에 본 것처럼 트럼프가 여기 탈퇴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탈퇴를 하면서 이것이 일본이 주도해서 지금 이름을 CPTPP를 바꾸어서 Comprehensive Progressive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맹 협정. 요거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지역 포괄적 경제 자유무역 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 중심의 자유무역 지대와 일본 중심의 자유무역 지대. 역시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뭐 미국이 가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이 옹호하고 있는 이런 자유무역지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결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CEP에는 가입해 있는데요. 여기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중국 중심의 RCEP은 가입하고 일본 중심의 CPTPP는 가입해 있지 않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해서 얼마 전에 내년 4월에까지 신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입만 한다는 얘기.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은 뚜렷한 통상 정책이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한중 FTA를 체결하고 노무현 때는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뚜렷한 통상 정책이 없었는데 없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맨피를 위해서 내년 임기 끝나는 4월에 제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국내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데 특히 농민들이 반대하고 CPTPP는 굉장히 관세 실패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한 99%까지 관세에 철폐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농업이 굉장히 농업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의 반발이
그야말로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서 4월 달에 하면 제주도 힘들 겁니다, 아마.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얼마 전에 일본의 모 장관이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의장국이죠. 의장국인 일본이 한일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던 후쿠시마 원전수를 계속 한국이 딴지를 걸고 있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야 할 그런, 근데 그런 가운데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신청한다. 뭐 이런 좀 약간 좀 민피용 대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통상 정책에 관해서 한일 관계 회복이 정상화가 중요하고요. 지금 안보 기술 통상 결합 연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연대로 가고 있다. 통상 정책을 지금 식으로 통상자원부내 통상차관 둬서는 안 되고 장관급 교수 통상교수 본부장 정도로 객상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 파트너가 되죠. 무효정도 높은 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재출연, 지금 한중 FTA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중저가 기술 제품이 중국의 그냥 제품의 시장에 완전 잠식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입상도 하고 내실할 박차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통상 이슈도 많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법인세, 탄소 국경세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전향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디지털세는 주로 EU가 얘기했죠. EU가 이제 주로 디지털 기업들이면 구글이다 혹은 최근에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애플 등등 주로 미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럽이 여기에 대항해서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미국은 최저 법인 세율을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굉장히 세율이 낮습니다. 낮아서 많은 기업들의 본부가 그 유럽 국가들에 있는데 아일랜드라든지 스위스 같은 데가 굉장히 세율이 낮죠. 이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탄소 경제 이런 것들이 신통상을 주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뚜렷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아까 또 뭐 고리산 석탄도 수입하지 않으면서 공장도 가동도 안 되고 하면서 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가 코로나 백신이 많이 공급이 안 되면서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거기에 생산하던 원자재 중간재, 과거에 그런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 생산해서 가져와 조립하던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인건비나 에너지 가격 상승도 가져오고 또 해운 물류난도 증가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대응은 리쇼링을 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 거기서 이제 싼 인건비를 가지고 중간재나 부품을 생산해 왔던 것을 도저히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리쇼링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한 해에 한 600개 정도 기업이 리쇼링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굉장히 하고 있고요. 엄청 혜택을 줘서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싼 나라로 돌아오려면 힘들죠.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그만큼 법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데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1년에 몇 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중국에 나간 기업 28,000여 개 기업이 나갔는데 서비를 했는 결과를 보면은 약 82%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역차비를 받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 경우 13%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리쇼링에 지금 여건이 개선 안 되고 한국의 지속적인 반기업 정책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쇼링을 확대해야 되고요. 투자 환경, 그러려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규제 프리, 세금 쟁감, 노동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돌아오겠죠. 결국은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글로벌 자원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쟁패가 본격화되고 또 유럽도 러시아와 유럽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미국은 중국은 지금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특히 히토류 반도체 이거 핵심 요소인 히토류 선전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유럽이나 미국이 개입하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겠다. 한 공공연히 지금 푸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리 기후협약에 트럼프가 탈퇴했었는데 여기에 파리 기후협약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가면서 탈탄소 환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천연가스 발전이 유럽에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천연가스가 대부분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바이든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바이든은 지금 아프간 철국 문제도 그렇고, 너무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급등해서 아프간 철국을 하게 된 그런 문제도 그렇고, 파리 기후협약에 들어가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급진전으로 전기차 양산 시대에 들어가면서 배터리 소재 확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개발하고 있던 해외 자원을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말 파격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 개발 자원을 전부 적표로 몰아서 매각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우리는 자원을 매각하는 넌센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이 석이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 전쟁은 비싸지는 자원을 앞으로 개발 매입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해야 될 그런 정말 잘못된 정책이 가져오는 엄청난 국민적 손실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되는 것 하나가 중국이나 동구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급등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중국은 동해안 쪽이 많이 개발됐죠. 그런데 그 동해안 쪽에 개발되는 가장 큰 30년, 40년 개발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서쪽 저 변방지대에 있던 데서 계속 싼 농촌지대에서 싼 노동력이 계속 공급됐습니다.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은 베이징 같은 데는 중국의 베이징에 거주하는 거주증을 발급해야 될 정도였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1989년에 러시아가 붕괴하고 1990년에 동베를린이 붕괴되면서 동구의 싼 인력들이 서구 앞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계속 인건비 문제가 이제 크게 부담이 안 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걸 최근에 중국의 동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는 공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응은 결국은 인플레 시대에 대비해서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국제 신도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뭐 선거 때 되니까 계속 돈 풀자는 얘기만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인플레 수준에 맞게 만년고용 물가 목표를 조정해서 탄력적인 통화정책 운영해야 되고요. 노동계획을 통해서 인플레가 되면 임금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인플레가 되고 이런 임금 인플레 사슬을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국제금융 측면에서 이제 양적 완화 시대에서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에서 금리 인상기로 갑니다. 양적 축소와 금리 인상기로 가는데 이것이 신흥시장국 금융 외환위기를 촉발시킬 우려가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항상 과거 80년대 중남미 위기, 그 다음에 97년도 동아시아 위기, 2008년 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한 1년 반, 2년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낮을 때, 떨어질 때는 언제나 그 돈들이 이 돈들이 전부 다 신흥시장국, 금리가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왔다가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를 타고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뭐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거의 12년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화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한미 한일 통화사업, 왜냐면 많은 통화사업이 있지만 달러 기준 통화사업은 한미 통화사업, 한일 통화사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불행히도 작년 말에 통화사업, 한미 통화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미국과 우리의 관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역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가 경기나 회복이 안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금리 올리다 보면 가계나 기업들의 이자 부담 상환이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융 부실이 증가돼서 이것이 금융 위기가 안 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DC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번 2월 달에 다음 달에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온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물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화폐도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CBDC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커런시를 상용하면서 이제 세계 기축통화 시대가 지금까지는 달러와 유로죠. 일본 얼마,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중국이 최소한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겠다. 그런 야심이죠. 얼마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니 디지털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 통화로 가려고 이렇게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패권을 장악한 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좀 재미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한 70여 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디지털 엔화, 일본이 디지털 엔화군요. 엔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는데 규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지능 정책으로 대전환하면서 한국이 세계 디지털 화폐 금융 중심지가 되고 디지털 화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중국의 관광객이 모바일 폰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와서 백화점이나 명동에서 쓰면 그것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통용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전문가들은 화폐 대체라고 그러죠. 디지털 원화는 별로 안 쓰이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많이 쓰이면 화폐 대체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한국에 많이 통용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이 디지털 화폐 금융의 세계 중심지가 되도록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2년을 맞이해서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격변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